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쏠까 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해 볼까요? 예, 최근 대전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직장 내 갑질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대전 소방본부 소속 민모 소방위가 서구 도안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평소 직장 내 갑질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소방본부 200여 명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장을 맡았는데 현장의 애로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눈엣 가시 취급을 받아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민 씨의 일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호흡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 직원들이 비난하는 환상이 보이고 이명이 들린다는 호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6월 휴직했고 건강을 회복해 복귀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올해 1월 임용돼 7월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대전시 구급공무원 이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째. 유가족들이 대전시청을 찾아 조속한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정리와 커피, 물 준비하기 등을 하지 않았다며 같은 팀 동료들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대전시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9월에 대전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자, 유족들은 이제 아직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직장 내 갑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전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대전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공직사회 내 분위기를 한번 엿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직사회 문화입니다. 하나는 15덕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과장님 모시기입니다. 15덕은 15기간, 즉 수습기간이 끝난 공무원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선배 동료들에게 떡을 맞춰 돌리는 문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면서 어떤 떡을 해라, 어떤 떡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최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과장님 모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 팀 직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날을 돌아가면서 상급자인 국장, 과장에게 밥을 사는 문화입니다. 네. 두 문화 모두 관례처럼 내려져 오다가 최근 블라인드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공론화가 됐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두 문화 모두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그런 문화이고 또 이제 와서 익명 사이트를 통해서 폭로됐을 만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폐쇄적인 문화다. 그러니까 이 두 문화를 보면서 모든 공직사회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관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도대체 이 조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갑질이 있었기에 과연 이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네. 먼저 구급 공무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 일이어가지고 더욱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좀 더 접하셨을 텐데요. 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을 정리하고 물과 커피를 따라 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임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급 공채 들어가서 시험 붙어서 들어온 공무원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즉히 사적인 업무인데요. 이런 선임의 말을 거절했다가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업무적으로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고 대화에도 끼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이제 생전에 이 씨가 군대보다 직원 취급도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호소했을 만큼 이제 무척이나 좀 어려움을 호소한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노조 측이 직장 내 갑질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생전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인을 인민재판하듯이 몰아붙이고 또 다른 상사도 본인에게 뭐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하는 등 이제 이런 문화를 겪으면서 이제 우울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두 사건 모두 다 이제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폭언 등을 들은 그런 사례였고 이제 그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조금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장 동료라든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드는데. 예,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이 무척이나 크게 와닿을 그런 힘든 시기였을 텐데, 구급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조직 내에서 그런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씨의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보면요, 이 씨가 이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제 호소하면서 대전시에 결국 휴직을 신청하기로 다짐을 하는데요. 이때 팀장, 국장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지 무척이나 이게 많은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휴직 신청에 대해서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상사가 휴직 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언급을 했다고 해요. 네. 어쩌면은 이제 극단적 선택에 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조직 속에서 이제 사그라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또 들어주고 소통하는 게 사실은 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뭐 근로자에게만 해당돼 공무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공무원 복무 규정, 행동 강령 등에 뭐 적용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좀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 내 갑질 조사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도 이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고통도 좀 증가될 수 있고 지금 이번 사례의 경우도 유가족들이 이거 조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에다 아예 수사를 의뢰해서 외부 기관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뭐 책임져야 되실 분들도 설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아마 가만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났을 때는 뭔가 조사는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순직 처리에 있어서 자살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이제 인정되는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군요. 예,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공무적을 이제 이분들이 뭐 직장 내 갑질이라던가 이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연관성들이 입증이 돼야지만은 이제 순직으로 인정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조사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순직을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뭐 순직이 그 연관성 등에 대해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어쨌든 대전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아마 대전시장이 뭐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뭐 성명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은 없었는데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앞서서 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조금 인정이 돼야지 뭐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뭐 사과의 뭐 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예. 어쨌든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의 입장 표명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자,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보죠. 지난 7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직장갑질 119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직장갑질 조치 평가에서 대전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일에 따른 그 갑질 문화 대책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제보를 받겠다고 한 대전 소방본부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벌어진 두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결국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갑질 문화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요.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산과 들이 다 가을빛으로 이제 물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디로 떠나면 좋습니까? 가을 여행 또 가기 좋은 곳인데요. 네. 뭐 옛날부터 그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충북 진천으로 갑니다. 진천이요? 네. 생거 진천, 그다음에 사후 용인인가요? 사거용인이라고 하죠. 사거 용인. 네네. 살았을 때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 그런 진천이죠? 그렇습니다. 그 옛날부터 진천은 땅이 풍요롭고 그다음에 평야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국간이 넘치면 인심이 후하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진천 사람들은 인심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 중부속도로 타고 서울 네. 가다 보면 생거 진천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렇죠. 생거 진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용인은 이제 옛날부터 산세가 좋아서 죽고 난 다음에 명당 자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묻히면 좋다. 아무튼 그 생거 진천은 지금 이제 진천의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또 진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독 또 인류애를 발휘해서 그렇죠.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예. 그 지난해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우한 교민들이 예. 이제 그 우리 이제 다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산하고 이제 진천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진천 국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는 따뜻한 마음을 이제 보여줬죠. 지금 기사를 보니까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네, 지난 8월 사례도 같은 있네요. 경우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제 팔레반에서 이제 침몰되지 않습니까? 붕괴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을 도와줬던 특별 기여자 그리고 가족 391명이 역시 또 진천에서 이제 수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한국 정착 교육을 받고요. 그때도 역시 이제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 그 27일 네. 여수로 옮겼어요. 2개월 동안 그래요? 생활하시다가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4개월 정도 이제 한국 정착 2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진천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사람들이 진천 물건을 사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진천에 있는 이런 특산물들이 그렇죠. 동인할 정도였다. 네,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런 네네. 보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만큼 뭐 정말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오늘 여행의 이제 메인인데요. 네. 1974년도에 진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가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예. 바로 이제 농다리입니다. 고려 시대 때 축조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그 수천 개의 돌 같아 보여요. 그 네. 돌을 이제 한 100m 길이에 차곡차곡 아주 견고하게 네. 예, 쌓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지금 나오는 저 다리군요. 예, 저 다리입니다. 이제 저건 네. 이제 진천 농다리 축제인데요. 아무튼 그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그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농다리와 함께 진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까지 함께 보시죠. 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던 돌다리 진천에 있는 농다리구나. 와, 폭포도 해놓고 진천군 잘 해놨네. 야, 이 다리를 한번 걷는가? 아, 이거. 기자님, 예. 잠시만요. 잠시만. 예. 이 왜요?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농다리가 아니라고요? 뒤에 있는 게 놈다리 같아요. 그럼 제가 헛다리 짚은겨? 아, 이게 그 진천에 있는 가장 오래된 농다리구나. 어쩐지 좀 아까 본 곳은 막 각적급의 현대적인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아, 지금 보니까 돌이 켜켜이 쌓인 게 진짜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를 건넜겠죠?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상해도 지나가고. 아니, 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좀 삐죽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저항을 좀 덜 받게 하려고 한 거고, 이쪽을 보면 넓적한데,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다리가 이게 힘쓸려 나가지 않게 돼 있죠. 이야, 진짜 과학적이네. 돌틈 사이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농다리를 건너면 진천군의 또 하나의 자랑, 초평화가 나옵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중국도로 타고 이거 다리가 뭐 유명한가 했더니만 막상 와보니까 엄청 아름답네. 물 맑고 산이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고장 생거 진천. 이곳에 3대째 한 자리를 지켜온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와, 색깔이 제가 분명히 오글게 시킨 게 아닌데. 와, 색깔이 굉장히 검죠? 보니까 이게 블랙푸드. 이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팥, 검은 콩, 그 다음에 뭐 흑미.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검어요. 마치 오골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오리니까 오골압. 오리 앞자 써가지고. 야, 진짜 궁금한데. 자, 그럼 한번 먹어봐야죠. 다리 하나 뜯었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 하얀 것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검은 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껍질이 상당히 두꺼운데 지금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보니까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네. 기름이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보니까 저수지 앞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낚시 온 사람들 이제 낚시하다 보면 이제 배도 고프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도 보리밥도 팔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뭐 낚시용품 팔고 그랬던 집이래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욕하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흑미수수 팥죽이요. 지금 오리탕에 들어갈 팥죽이고요. 약간 안톤시아닌 성분 많은 거 그거죠. 블랙푸드. 아, 네. 이게 네, 이 안에 죽이랑 같이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수수, 팥, 붉은 울타리콩, 그리고 흑미, 그리고 작두콩 이런 거 들어 있어 갖고요. 지금 검정색으로 해서 이제 코팅 대신 입힌 게 저희 집 할머니 때부터 노하우예요. 노하우예요? 네. 할머니 그러시는데 네. 입구에 들어오니까 설명서, 이 집 설명서에 네. 뭐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욕하시는 분도 없고. 예. 그럼 혹시 그 할머니가 욕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저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 손자고요. 예. 요즘에는 어렸을 때 저 할머니 기억에서 손님들 오시면 정감 있게 친근감 있게 아, 하셨던 게 몇 뭐라고 마디 욕해요? 뭐라고 할머니가? 뭐 밥 더 주세요. 그럼 네가 갖다 처먹어라 이놈아. 그러고서 뭐 예? 소주 더 주세요. 네가 손발이 없나 이놈아. 네가 놈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갖다 처먹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손님이 왕인데 예. 손님한테 네가 처먹어라 뭐 너는 손발이 없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셨고 정감 있게 표현하셨던 거고 손수 길러서 농사지었던 음식 다 드리고 하셔서 이런 게. 네네. 그래서 그때 손님들도 3대, 저희도 3대. 그때부터 큰 할아버지 되시고 아들에서 또 손주 데리고 오셔갖고요. 길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집 먹는 방법이 직접 농사 지은 거 겉절이를 꼭 이렇게 싸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서 이 보리고추장에 싸서 먹어보라고. 자, 이렇게 먹는구나. 우리는 보통 뭐 다져서 먹을 때는 이제 무채 같은 거. 야, 그러니까 건강을 먹는 맛이네. 그 블랙푸드, 컬러푸드라고 하죠. 뭐 노란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컬러푸드는 사실 건강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또 궁합이 또 맞는다고 그래요. 우리 목살이에요. 생선 때부터 우리 목에서 발골에서 한 마리, 한 첩에 한 마리 정도 되는 것들이. 이게 바로 그게 오리 목살이에요? 우리 목만 이렇게 회 떠서 기름 띄고 pot 떼어서 이렇게 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집 오자마자 보니까 손님이 좀 아까 많았었거든요. 근데 뒤에 어르신도 그러시고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숯불로 뭐 구워서. 이게 바로 그래 궁금한 거 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게 오리 목살이라고 합니다. 숯불에 구워서 나와서 숯향. 아, 이건 또 어떤 맛일까? 먼저 담백한 맛으로 소금부터. 옛날에 그 포장마차에서 먹던 참새구이 그 맛이네. 소화를 되게 고소해. 내 스스로 먹었으니까 와 쫄깃쫄깃하고. 딱 이제 먹다가 고기를 얹어 건져 먹으면 예. 블랙 라이스 이거 딱 넣어서 이제 죽을 이제 딱 끓여서 먹으면. 그리고 이거는 소주. 저기 이거를 먹고서 소주를 안 먹으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술 한 잔 주셔야죠. 깔끔한 동동주. 찹쌀로 빚은. 이 집이 백년가게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인심과 이 욕도 사실상 욕쟁이 할머니도 사실 음식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 음식점이 또 생거진천답게
많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제공하고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맛있어. 흐르는 물길과 하나 되어 사람과 자연을 이어온 천년 농다리. 3대째 세월의 깊은 맛으로 검게 물든 흑미오리까지 시간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곳, 그곳은 진천입니다. 흑미 오리탕. 네. 이 검게 변하는 오리가 참 이색적이네요. 그래, 이색적이죠? 네. 우리 지역 충남 그 논산 연산에도 왜 오골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오골개는 아니고 저 오리고기인데 별미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육쟁이 할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예. 육 좀 얻어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얻어먹지 못해서 좀 아, 아쉬웠어요. 요걸 뭐 더 먹으셨구나. 예. 헛다리를 짚고 찾아간 농다리. 그것도 참 네. 장관이네요. 농다리. 장관입니다. 갑자기 이제 저기를 걷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 길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저 네, 다리를. 그렇죠. 제가 지금 걷고 아마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후손들이 그 길을 걸 때는 저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억나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 진천으로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 주간 포토 뉴스죠.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봉오동 천살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후 첫 추모식이 지난 25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영웅이 있었다, 대한이 이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홍 장군의 제78주기 추모식과 함께 청살리 대첩 전승 101주년 기념식도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군가를 부르며 독립전쟁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누리꾼들도 엄숙하고 진지한 댓글로 홍 장군의 추모식에 함께했는데요. 고향 땅에 돌아온 후 맞는 첫 추모식, 이 순간을 장군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평범한 하루가 독립전쟁사에서는 중요한 날이었네요. 그 덕분에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거겠죠? 하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홍 장군을 시작으로 아직도 조국 땅에 묻히지 못한 수많은 독립 엿살들도 늦게나마 고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무장을 한 군인들이 대전 시내에 나타났습니다. 큰일이라도 날 듯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지난 2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테러 발생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통합 방호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군인들 외에도 대전 지역의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까지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폭발물과 화학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멋지게 정부청사를 사수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연기에 정말 긴장했어요. 훈련이었다니 다행이네요. 휴. 군인의 경찰의 소방관까지 현실판 어벤져스, 실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만 믿을게요 하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폭발물 테러와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긴장 늦추지 말고 완벽한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인데요. 대전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학부모들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동안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대전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로 다시 두 자릿수로 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죠.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코앞이었는데 설마 말짱 도루묵 되는 건 아니겠죠?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라 더 걱정이 되네요. 하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의 고삐 쥐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채 대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슈 토론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를 울리는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대전과기대 부동산학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혼란만 가중시킨 상황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데요.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박 교수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바람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어떤 정책이 잘 됐냐 못 됐냐는 결과론적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규제 일변도에 너무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즉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규제를 예를 들어서 1단계의 규제를 했는데 시장에 듣지 않으면 2단계, 또 3단계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규제의 강도만 세지고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금리의 과다 대출이라든지 유동성 자금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책도 실패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정책이 너무나 남발되지 않았냐.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 저 계속 처방전을 내리는데 안 듣는 거죠. 갈 때마다 더 아픈 거죠. 그랬을 때 이 환자나 이 보호자들이 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나 그 병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신뢰가 깨졌다 국민들부터. 그래서 아니면 이 정책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짐으로 해서 국민들이 거기 추격 매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제 규제 일변도에 좀 일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유지된 부분, 그리고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연히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후보별로 이제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명씩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주택제에다가 또 국토보유세, 전국 토지의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본 주택제나 이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실제로 나와봐서 시행이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요. 실효성이 전문가마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론상으로는 좋은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 아닐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서 지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보면 주택제 같은 경우는 임기 내 20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고 이 중에서 100만 호 이상은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토지 임대 분양을 포함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임차인들이랄지 없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 같은 지금의 어떤 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줘서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어떤 표를 의식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조세 저항이 심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이거를 이끌어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의무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 좀 공약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250만 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를 밝혔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양도소득세를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1주택은 폐지하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먼저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발생한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다소 뭐 지금까지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이쪽 종목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정 부분들은 어떤 시기상이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네. 좀 시행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세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하나가 이제 세제에 있다고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현실에 좀 반영하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심 고밀도 개발 요거를 홍준표 후보께서는 좀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보이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네, 그런 1,500%.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게 공약으로만 단순히 좀 그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를 좀 네, 생각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님이나 홍준표 후보님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 완화 쪽에 대한 정책 기준은 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양도세 같은 인하를 하겠다는 거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이나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야당으로서는 뭐 할 만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정책의 기조가 또 흔들린다고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또 모든 세율을 완화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희망을 또 주게 되면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매매를 생각했던 분들은 매매를 안 하겠죠. 또 시장에 또 일정 부분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홍준표 지금 후보님이 재건축 용적률 1,500% 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참 현실을 조금 너무 모르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지역에 1,500%를 주면 다음에 또 30년, 40년 후에도 재건축을 할 때는 수익성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2,000%, 2,500%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요? 어떻게 층수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상업 지역 내에서도 힘든데 일반 지역 내에서도 1,500%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현실성이 좀 너무 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약인 만큼 아무래도 또 실제 실현이 될 때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감안되겠지만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지금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 정책이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랄지 정치권의 이 정책을 믿지를 않는 거죠.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야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같이 원팀이 돼서 부동산 정책은 수립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밀었을 때 부동산 정책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여야가 따로 이렇게 가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또 미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청와대 게시판에는 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서 뭐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밤새 줄서기 하는 사례 저희가 보도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도 정부는 이제 대출 규제를 위한 DSR 규제를 더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책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먼저 그 DSR을 어떻게 더 강화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DSL이라는 용어가 조금 네.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LTV나 이제 DTI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LTV는 뭐 말하자면 주택 담보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대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LTV나 DTI를 산정을 할 때 내가 받고자 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니까 그 부동산에만 한정을 줬어요. 예. 대출이라는 거를. 근데 DSR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자동차를 뭐 할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대출들을 말하자면 한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규제를 계속하는 측면에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죠. 네네. 예. 근데 단계별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계부채의 상승률이라든지 가계부채 총액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계대출을 좀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당겨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원래는 2단계 같은 경우가 내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1단계가 네, 시행 현재 중이고 1단계 시행 중이고 2단계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네, 그거를 내년 1월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3단계는 후년이죠. 2023년 7월이었는데 그거를 내년으로 당기겠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1년 정도가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데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그리고 신용 대출이 1억 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사실 때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많아야지 만족스러운 부분만큼 네.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월 달이 되면은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가 되면 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하여튼 뭐 대출이라는 거를 다 모았을 때 2억 원 이상이 되면 다 적용이 된다는 네, 거죠. DSR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년 7월에서 3단계 마지막 완성이 될 때는 1억으로 늘게 됩니다. 1억으로? 예, 그러면 지금 정부의 발표로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는 대출 이용자라는 또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에 2단계를 시행을 하면 전 차주 대출 받는 사람이 네. 13.2% 그리고 전체 대출 금액의 51.8% 반 정도가 이제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내년에 7월이 될 경우에는 전체 대출 받은 사람의 30%, 네. 전 대출의 77.2%.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DSR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거긴 한데요. 네. 또 부작용도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금융대출을 또 가계부채 완화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 대출은 지금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뭐 이게 만기가 되면은 적용이 네,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도 우리 제2금융권에서 우리 보도된 바와 같이 막 줄 서서 기다렸었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던 거, 잔금 대출이요. 네. 이 부분이 또 막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 부분이 다시 이제 풀리게 됐고요. 네. DSR 적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한정지어서 적용할 신규 예정입니다. 대출일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우리 아파트 구매하시면 집단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잔금 대출. 이럴 때는 또 적용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대출이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요 가계 부채 보완책이 나오면서 근데 말미에 한마디 또 덧붙인 말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네. 됐기 때문에 예. 가계 부채가 또 정부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거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다.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 교수님 통해서 조금 길지만 상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이 문제가 예. 이 대출 규제 강화,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앞에서 이제 DSR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과연 현장에서 봤을 때 저희 실무자들이 봤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올해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올 후반기에 입주해야 될 물량이 한 6,079세대입니다. 네. 세종 같은 경우에도 세종 자이 2편한 세상 세마로 1단지죠. 이게 1,200세대를 포함해서 6,797세대가 입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 대전이 12,000세대가 넘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로 봤을 때 DSR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임대 시장에도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임대 월 연봉이 낮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전세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세입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전세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전세금이 일시적으로나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는? 예, 일시적으로는 하락하면서도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가장 문제는 너무나 그동안의 규제를 너무나 완화를 해놨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규제에 들어간다고 보면 시장에서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또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나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갖가시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출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규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세금 대출 급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규제가 들어온 거는 문제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완화해서는 대출금 규제는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나 대출을 완화하다 보니까 전세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또 이게 매매 대금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출을 규제하는 건 맞는데 좀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미리 임차인들이랄지 임대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좀 예측 가능한 이 수준에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막 극과 극을 가기 때문에 너무나 좀 시장에 좀 혼란이 좀 클 거다. 그래서 아마 당장 올 11월, 12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동 대지 12,000세대가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시장에도 상당히 혼란이 올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서 지금 처음에 나올 때 6억 5천, 7억까지 나오던 전세 금액들이 지금 4억 5천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인들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고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는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워낙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락을 얘기할 텐데요. 지금은 DSR 규제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줄게 되거든요.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이 좀 맞아지게 되겠죠. 분양 시장도 조금 과거처럼 막 과열되는 것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존의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을 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서도 당연히 과거에는 내가 뭐 대출이 한 3억까지 나오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DSR 딱 적용을 해보면은 뭐 1억 이상이 줄어들면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분양 시장의 열기도 다소 좀 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이번에 오늘 또 내용을 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차주 DSR 적용하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랄지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랄지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차주 DSR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게 과연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뭐 하락, 또 뭐 여러 가지 시장 변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보면 저희가 지수상은 좀 대전 충남이 좀 상승하고 있고 세종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대전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지금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또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들을 또 단번에 다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후 새 정부가 좀 출범이 되더라도 한동안은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 가격의 하락이 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격이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하락세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어떤 필요 소요량이 뭐
사람마다 전문가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뭐 10,000호에서 12,000호 정도 보는데 지금 분양된 어떤 주택가구 총조사를 보니까 10,000가구가 넘는 최근 10년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급 부족을 겪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분양 물량이 조금 많이 지금 올 수가 신규 있어요. 분양 물량이 거의 2만 세대에 육박한 것 예, 같은데요. 계획으로만 대전 같은 따지면 경우도. 작년에 2만 세대가 넘었고 올해는 3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계획상으로는 물론 충남하고 충북, 세종까지 합치면은 네. 뭐 한 4, 5만 세대 가까이 근데 되는데. 그 원인이 또 예. 뭐냐면요. 그렇게 아까 제가 필요 소요량이 한 1만 호인데 왜 갑자기 또 3만 호까지 예.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분양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 물량은 쌓이고 또 올해 새로운 계획 물량이 쌓이니까 합쳐져서 이제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좀 전반적인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이제 교수님이 앞에서 다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시장이자 실질적으로 현상 분위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21년 10월 1일자 8월 기준 그 발표 자료를 저희들이 유심히 있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8월 전월 대비 1%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3.3%를 감소했는데 네. 5년 8월 평균 대비는 9.8%를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8월 평균 대비 36.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방은 5월 평균 대비 30.5%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역시 전년 8월 대비 26.5%가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대비를 했을 때는 28% 이상이 감소한 걸 내는데 가격이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저희가 뭐냐면 거래량부터 먼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빠지고 거래량이 많고 난 다음에 그때는 가격이 오르는 거고 거래량이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가격이 하락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8% 이상 30% 가까이 거래량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부동산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다음에 오는 시장은 부동산 일정 부분 하락 시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하락이 두 분 다 가격 하락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자 형편에 맞는 따뜻한 집안채 마련하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좀 씁쓸해지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